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아무래도 대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입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처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른쪽의 세부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선생님께 해당되는 항목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후 담임 선생님께 해당하는 항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2019년에 발표되었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거나 기재되었던 항목들이 더 이상 기재되지 않거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이 부분을 잘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은 할 수 있지만 대입을 치를 때 대입 자료로 전송되지 않는 미반영되는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파란색으로 표기한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에 입력할 수 없는 입력 불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를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자유동아리 활동하면서 기록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방과후 활동 수강 내용을 쓸 수 있었던 것이 더 이상 쓰는 것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크게 한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2023학년도 고3부터 작년 2024학년도 고3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 고3까지 들어가는 반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 정규동아리 활동, 학교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반영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새롭게 바뀐 주요 개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1학년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이 기재 요령에 꽤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20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기재 요령이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크게 바뀐 거 3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편된 것, 그리고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개편돼서 5등급제를 하게 된 것, 마지막으로 1학년 학생들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훈령 제504호에 따라 올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기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 봉사활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은 여전히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같이 존재를 하고 또 봉사활동이 다른 3가지 영역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라진 것은 아니고 자율자치 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을 함께 시행할 수 있고 동아리나 진로활동 역시 함께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 기존에 저희가 봉사활동 실적으로 넣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을 다룰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등급제로 바뀐 성적 체계입니다. 20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등급이 개편되어서 5등급 선적 산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61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대입 전형 자료로 반영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과목 평균, 수강자 수,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추가 자료로 제공되는 그런 과목별 평가 정보도 있는데요. 지필 수행평가의 비중이나 수행평가의 영역명,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올해 1학년부터는 좀 많이 바뀌는데요.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수업량 적정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수업량 16회가 1학점당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학교 자율과정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 항목이 빠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전 편입학이나 미수 때문에 보충학습 과정을 했던 것도 더 이상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 관한 내용도 삭제되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1학년 학생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항목별 입력 주체입니다. 출결 특기사항부터 행동특수화 및 종합의견까지 각 항목에 따라서 입력 주체를 적어놨고요. 대부분은 모두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특수교육 관련된 과정인 일상생활 활동사항 특기사항,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상황 정도만 해당 담당자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학급 담임교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글자 수도 대부분 500자를 서술형 항목에서 가지고 있고요. 진로활동 상황 700자인 것과 일상생활 활동 특기사항만 1000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나머지 서술형은 거의 500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이 불가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요령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이미지화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조금 묶어보았는데요. 대회나 수상, 논문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시험이나 전국연합평가 모의고사의 성적이나 수상 실적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제가 앞글자만 따서 대기상강이라고 외우는데요.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입력을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실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와 같이 유네스코, OECD, UN, IMF 입력이 가능할 것 같은 국제기구 역시 교육 관련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상호명, 구글, 네이버, 유튜브, 오픈 AI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회사명, 기업명, 상호명 등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명은 모든 강사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강의의 강사명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고등학교가 드러나는 표현이나 용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교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딱 3곳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기관명에 학교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입력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그 어떤 곳에도 학교명이나 재단명, 학교 축제명 이런 곳들에서 학교의 명칭을 추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입력 불가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명칭 등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강화되면서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명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확장 활용하게 되면서 4세대 나이스에서는 학생부 자료 검색이라는 메뉴가 생겨서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이시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께서는 이 항목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조회 및 출력 그리고 학생부 자료 검색 메뉴에 가시면 거기서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그 내용이 서술형 항목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적용 영역이 거의 대부분 항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잘 활용하시면 혹시나 실수로
기재 불가한 용어나 입력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점검 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학교명 아니면 대회, 수상, 논문, UN, 유튜브 이런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안내를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처리 요령입니다. 누가 기록 방법에 대해서 이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아직 학교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꼭 정해 놓으신 다음에 기록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본교의 경우 학기당 2회 이상 나이스액 누가 기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항목 기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을 활용해서 적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그리고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하는 수업 산출물, 그리고 소감문, 독후감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는 한글 입력이 원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사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문서로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의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그리고 일반화된 명사, 다시 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서 누구나 영어로 쓰여 있어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영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명사의 도서명과 저자명은 영문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단위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센티미터, 킬로그램 같이 단위명까지 영어로 기재하지 못해서 불편했던 사항을 좀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단위도 영어로 입력 가능하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 연수를 받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DNA나 LED, AI 이런 것으로 기재하냐 마느냐에 관해서 뭔가 논란도 많고 문의도 많고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갈 정도로 이거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교사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DNA와 디옥시리보스 헥산 이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DNA가 훨씬 더 자주 쓰이는 용어이고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판단을 교사가 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사실 영문 기재에 대한 것이 조금은 완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문 기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도록 하시되 한글 입력으로 가능한 것들은 한글로 최대한 입력하게 하시고 이렇게 특이한 사례 한글로 기재를 했을 때 오히려 너무 길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학교 단위에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가면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관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판단 하에 입력을 하시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각 항목별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5번 항목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훈련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평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산출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시면 한눈에 어떤 내용을 산출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와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 수를 산출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통교과의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 실험이나 체육예술교과고는 아래와 같이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만 산출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37페이지에 있는 석차 등급 5등급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석차 등급 산출 시에 대부분의 교과는 A, B, C, D, E라는 성취도와 함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만 과학탐구 실험, 사회, 과학, 교과 융합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미산출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졌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은 다시 상대평가를 하게 되었고 융합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이 표를 보시면 아마 훨씬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재요령 26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32페이지에 석차 등급 산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2, 3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기존의 2, 3학년 학생 소인수 과목이라고 부르는 저희 그 과목을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에 소인수 과목으로 인정을 했다면 올해 1학년부터는 수강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부터 소인수 과목으로 인정이 된다. 소인수로 인정이 되는 과목이 훨씬 더 그 기준이 엄격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표도 153페이지에 보시면 수강자별 등급 인원 조건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석차 등급 평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석차 누적 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분할 점수 산출 시 교육정보 시스템 사용을 의무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연구부라든지 이렇게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재 요령에도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으니 활용하셔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1학년 학생은 157페이지, 그리고 기존 2, 3학년 학생들은 19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학생이 단 한 번이라도 수업에 참여를 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추가되어서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 수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재 요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똑같은 내용을 복붙하시거나 성취 수준을 그대로 적으신 선생님들께 반드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되는 내용은 항상 교육청 점검 시에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를 잘 살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엄격하게 제한돼서 입력이 되는데요. 기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기 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입력됐던 내용들이 이번에 많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여전히 올해 2, 3학년까지는 이 내용을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삭제된다라고 표기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입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올해 담당자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글자 수가 기존에 국어가 1년으로 쭉 갔다면 올해부터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과목으로 쪼개져서 1학기에도 세특을 입력하고 2학기에도 세특을 입력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세특 입력 글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기존에 한 번만 쓰셨던 것을 이번에는 1학기, 2학기 나눠서 서로 다르게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올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37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2025년 1학년부터 학기 단위로 작성 마감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학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당해 학년도 8월 30일까지 작성 마감해야 합니다. 이것을 학교에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 8월 15일 정도의 광복절 근처로 해서 그 전후로 개학일이 보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학하고 나서 며칠 뒤에 8월 30일이 딱 되면 이제 1학기 과목 세특이 모두 마감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현재 1학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 저희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입력해야 되는 과목들도 2학기에 가서 다시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1학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고 마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2학기에 혹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정대장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학 직전에 혹은 방학까지는 무조건 최종본이 입력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에 점검 등을 거쳐서 8월 31일 이전까지 모두 최종본이 입력될 수 있도록 안내와 또 중간에 교차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과세특 기재 예시 도움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예시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 항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기재 예시 도움 자료 교육부에서 2022년 12월에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교과세특 기재 예시 안에 어떤 부분을 입력할 수 있는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의 성취 수준, 수행 과정 및 결과, 그리고 학생의 역량, 그리고 교사의 총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시를 보시면서 본인의 과목에 맞게 잘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교과세특 작성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올해 많이 바뀌는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잘 눈여겨보셨다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활동 영역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봉사활동이 사라져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에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그림처럼 봉사활동 실적란이 아예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대입에 반영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에 녹여서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예를 들면 헌혈이라든지 아니면 도우미 활동으로 뽑는 그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혹은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계획을 세워서 학교의 승인을 받은 뒤 학교 봉사로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학생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봉사활동 실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세한 부분을 보시면 평소 누가 기록을 토대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복사 붙여넣기 문구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학생 개별적인 특성을 적어주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재요령에도 개별화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 장소는 국내여야 하고요. 활동 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관한 활동, 혹은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교육기관에서 한 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관한 활동, 그리고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의 경우에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입력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은 저희 선택의 문제가 아닌 무조건 입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짜나 기간을 쓰기에 너무 자리가 부족하다 하시면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이 학생은 이 부분을 굉장히 꾸준히 지속을 하면서 이 활동 기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입력할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안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강조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학년은 기존 2, 3학년의 자율활동이 명칭이 조금 변경이 돼서 자율자치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1학년들은 기재요령 11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시수에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시수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3페이지의 표로 잘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올해 1학년 학생들은 인정결석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 기록에 인정시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인정결석으로 해당 창체 시간에 빠졌다 하면 저희가 출결 마감을 한 채로 누가 기록을 입력을 하면 이게 저절로 시간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학년부터는 인정결석이어도 해당 창체 시수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학생이 그 시수는 인정이 되더라도 활동을 진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율자치활동, 그리고 자율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임원의 임기 부분인데요. 임원의 임기를 적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개학일을 기점으로 하시면 되시고, 올해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개학일이 8월 14일입니다. 그러면 8월 14일 바로 전날까지는 이날이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 전날까지는 우리 1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까지의 임기 기간을 정하실 때 개학일 바로 전날일까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부터 1, 2, 3학년들 모두 통일해서 3월 1일자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걸로 통일이 되었는데요. 2025년 3월 1일부터 방학 전날인 8월 13일까지가 1, 2, 3학년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2학기 임기 같은 경우에는 3학년과 1, 2학년이 좀 다른데요. 3학년 학생들은 아쉽지만 졸업을 하면 더 이상 우리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일까지만 이제 딱 우리 학교 학생의 임원으로서 임기를 인정을 합니다. 그에 반해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종업식을 1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2월 달에 갑자기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년 말에 끝나는 시점, 다시 말하면 2026년 2월 28일까지가 2학기 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기를 적을 때 주의사항은 기재요령에 임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재임 기간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할 수 있다가 아닌 병기한다는 꼭 입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한다를 꼭 구별하셔서 임기는 꼭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정교 학생자치회 회장에 대한 임기를 전년도 5월부터
다음 학년도 4월까지 저희 학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2년에 걸친 임기라면 그때그때 그 학년도에 맞게 끊어서 다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작년에 선출된 학생 회장이지만 올해 4월 말까지가 임기다라고 하면 다시 올해 3월 1일자부터 4월 30일까지를 따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학교의 전교 학생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임기를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기억하실 부분은 이제 동아리 활동 내용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잘 적어주시는 건 다른 항목과 동일하고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된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활동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정하는 그 이수 기준에 따라서 이수를 잘 한 학생들만 생기부에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기재가 되어도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활동 상황인데요. 진로활동 상황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118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창체진로 선생님이 따로 계신다면 그 창체진로 활동을 했던 내용도 학생의 특기나 진로를 돕기 위해서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얼마를 기재를 할 것인지를 학기 초에 잘 의논을 하셔서 합의하신 다음에 그래, 이제 창체진로로 들어가신 분이 학기 말이 됐던 시점에 교과세 특에 준하게 우리 몇 자를 적어주자,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기사항 내에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된 지가 좀 오래되었고, 특히 반영이 되진 않더라도 빈칸으로 남겨놓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진로 탐색 중임 혹은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꼭 입력하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인 것 같은데요. 2025학년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 내 활동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의 봉사활동 전체 실적을 표시한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체에서 봉사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봉사가 더 이상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활동과 연계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온 게 예를 들어 자율자치활동 3시간 중에서 2시간은 학급회의 시간을 하면서 영상도 보고 기사들을 보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 1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해서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총 자율자치 3시간 중에서 2시간은 회의 시간과 이제 공부를 1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마지막 1시간은 진짜 캠페인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스에 입력할 때도 이렇게 봉사활동 실적 입력 체크란이 있어서 거기를 체크하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율자치활동 3시간을 했는데 그 중에 1시간은 봉사와 연계 통합돼서 운영이 된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창체 시간에 자율자치나 동아리, 진로활동이 아닌 시간에 하는 봉사도 같이 없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 도서관 도우미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봉사를 신청해서 학교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봉사활동도 그중에 대표적인 활동인데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이 되고 있고 기존과 입력 방식이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대입 반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올해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런 봉사활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봉사가 대입 미반영이 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123페이지의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봉사활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창체 영역과 한 몸이 돼서 같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따로 또 같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학년 예시에 도서 도우미 활동은 따로 활동, 네, 따로 봉사활동 실적만 입력되는 활동, 따로 또 같이였으니까 같이 하는 활동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그러니까 봉사활동 실적에는 나와 있지만 얘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과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 영역명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율자치이자 동시에 봉사이기 때문에 이게 봉사로만 별도로 1시간에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자치이면서 동시에 봉사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2025학년도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렇게 연계 통합된 활동이 없이 그냥 활동 내용이 따로따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이 바뀌더라도 뭐 헌혈에 대한 중요성, 헌혈 4시간이 별도로 입력이 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재요령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생명 존중 활동 같은 걸 하면서 그걸 자율자치 활동 시간에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만 우리 헌혈을 하자라고 해서 헌혈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자율자치 시간 1시간도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학교 활동, 봉사활동 실적으로 4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시간 추가로 받는 것과 또 하나 봉사활동 입력할 때 주의하실 게 학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헌혈차가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거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에 선택을 할 때 개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학교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아니 그중에 희망자만 했으니까 애들 개인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 선택을 하실 때는 주체 주관한 그 기관이 어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을 하시고 그 해당 적시자 사에 뭐 어디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1페이지에 역시 봉사 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2, 3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 방송부다라고 해서 방송부 봉사를 이렇게 주는 것은 원래 불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부 그 활동이 아니라 학교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좀 지원해주는 활동을 모집하고자 해라고 해서 전교생 대상으로 봉사를 모집하고 그 중에 이제 봉사를 방송부 애들이랑 여러 애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봉사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하는 게 뭐 생기부의 동아리 내용으로도 적히고 동시에 그걸로 봉사 시간까지 주는 건 2가지 혜택을 동시에 이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다 주는 거라서 그건 불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1학년은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동아리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기획하고 동시에 봉사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동아리에 봉사를 연계해서 진행한 것으로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실적 체크 이렇게 하면서 저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으로 여전히 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이제 봉사활동에 특이할 만한 점이 있을 때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담임교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상 경력과 자격증 부분입니다. 네, 수상 경력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순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거의 표창장 외에는 거의 모든 대회를 지금 다 줄여서 없앤 상태이고요. 수상 경력에 수상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입력 형식에 맞게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대회라는 용어가 수상 경력 외에는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다. 서술형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이게 더 포인트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체육대회 왜 입력이 안 되냐라고 하면 대회라는 말이 들어가서 입력이 안 됩니다. 모의투자대회 왜 입력이 안 되냐, 대회라는 말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라는 말을 저희가 스포츠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운동 한마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꿔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제 대회라는 말을 잘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회라는 내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일체 적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수상 부분에서 추가된 내용은 교내상 수상 인원은 원래 참가 인원의 20%인데 거기에 표창장 등의 포상 수상 인원은 좀 추천 대상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학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해당되는 학교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와중에 수상이 몇 개 없지만 거기 안에서 변경이 필요한 교과나 아니면 수상을 기획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켜서 반드시 변경 등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도 역시 자격증 취득 상황에만 자격증의 명칭이나 취득 사실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수상과 동일하게 다른 곳에는 자격증 관련 내용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이 중간에 작년에 취득한 자격증을 가져와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정정이 아니라 그냥 누가 기록 형식으로 주소처럼 우리 누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독서활동 상황도 사실 독서활동 상황이 대입에 미반영되면서 독서활동 내용을 굳이 독서활동 상황란에 적기보다는 단순 독후활동 이상의 활동을 해서 우리 창체나 아니면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많이 적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각 학교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활동을 입력하시려면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정기간행물 같은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책이나 이렇게 도서를 검색하면 쉽게 이 ISBN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입력하시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에만 이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발표, 적어도 보고서 작성, 이런 그 단순 독후활동 외 활동이 들어가야지만 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나 창체지도 선생님들께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 도서명과 저자명을 이렇게 같이 쓰셔도 되고 혹은 도서명만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담임 선생님께 해당하는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적 학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인적 학적 사항에서 인적 사항의 변경은 사실 학관위의 심의 없이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개명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 초본이다. 이 내용을 안내해 주시면 되고, 또 주소는 정정대장의 사유가 아니고 그냥 누가 기록하는 것으로서 요즘에는 학교별로 행정정보 공유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냥 불러오기 기능으로 이제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안내나 이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3학년만 아직 학폭조치사항 관리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결정일자와 함께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에서 올해 바뀐 부분은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 일수가 1일에서 3일로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바뀐 게 생리 인정 결석의 월 1일 산정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경 전에는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왠지 이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은 학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본교 같은 경우에는 지각 조퇴 결과 이걸 다 포함해서 월 1회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장이 학관위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같이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관위의 심의로 정해지는 것들이 출결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리 인정 결석 시 월 1일 산정 방법이라든지 장기 결석 기준일, 그리고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기준 횟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들 중에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적 관리 규정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학기 초에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입력이 가능한 것, 입력 불가한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특히 민감한 질병명의 사유 같은 것은 꼭 입력해야 되는 것에 해당되는 장기 결석이더라도 입력을 안 할 수 있도록 학관위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불가한 것은 당연히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석 인수의 산정에 대해서는 본교 출석 일수가 올해는 191일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92일이었는데요. 3분의 2를 계산을 해보니까 소수점이 나오더라고요. 127.3333 이렇게 나왔는데 출석 일수는 무조건 올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계산을 하실 때 127.333이어도 128일이 결국 됩니다. 192일일 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128일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하고 결석 일수가 63일 이하면 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출결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데 1학년 학생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영어 시간에 한 번도 못 본 친구여도 이 학생이 전체 출석 일수의 3분의 2만 참여를 하면 이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올 1학년부터는 각 과목별 출석률이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각 담당 과목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각 학교 선생님들께서 과목별로 굉장히 1학년은 출석 체크하는 게 굉장히 비상이 되었죠. 각 과목 선생님께서 꼭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역시 전입생이나 편입생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과목 출석률을 꼭 반영을 해서 계산하는 그 식이 생겼고, 이게 이제 나이스에서 구현이 된다고 하지만 전입학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성적 담당 선생님이나 이걸 담당하신 선생님과 꼭 반드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영역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 영역입니다. 네. 담임 선생님께서 입력하시는 부분이고요. 올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변경 전에는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 문구가 조금 자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행특은 장점과 단점 쓰는 날인가?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게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총체적인 추천서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에는 역시 3학년만 남아있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조치 결정 일자와 함께 즉시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봉사활동의 경우에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특선 및 종합 의견에 누가 기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해주시고 있고, 이게 학관위에 정해진 그 횟수에 따라서 누가 기록을 최소 학기당 2회 이상은 하자라는 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어서 이 내용은 나중에 혹시라도 학부모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더라도 저희가 나이스 연도를 돌리면 이 누가 기록을 다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꼭 신경 써서 누가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정정에 관해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을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서술형 항목에서 정정 가능한 사유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원래 정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기준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행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스에 누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보통은 저희가 뭐 교과세특이나 이런 걸 작성을 하면서 이게 당해년도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뭐 내부기한 문서를 올려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 파일을 아무리 잘 저장을 해놔도 이게 그 당해년도에 작성을 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이 내부 결제가 없어서 서술형 항목을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에는 구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올해 새로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정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3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서술형 항목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에 전체가 다 통으로 A 학생과 B 학생이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게 복붙하다가 전체적으로 너무 틀린 내용이구나.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됐을 때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 다시 말하면 밀려서 저장이 되면서 A, B, C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쓸 게 하나씩 밀려서 잘못된 경우,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고, 또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아예 누락이 돼서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정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1번처럼 객관적인 원래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심각하게 전체 내용이 다른 학생과 동일하거나 뒤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안 썼거나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오류를 범한 선생님과 함께 공동 책임으로서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교사의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정정할 내용에 대해서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보통 그 선생님이 혹시 전근 가시거나 뭔가 퇴직하거나 사망이나 연락 두절로 인해 초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할 때는 반드시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 세특이면 세특, 진로활동이면 진로활동, 이런 것이 전체가 똑같을 때만 이 정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전체가 다 틀렸으면 학생에게 너무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구제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입력 주체 선생님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공동 책임으로 엄격하게 정정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만든 한글 파일 연수 자료를 확인하시고 올해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보면 올해 바뀐 내용을 PPT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여 장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적용하여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한꺼번에 다 작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졌는데요. 그러한 기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교차 점검이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오류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연수는 여기까지이고요. 연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